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네, 여야정 협의체도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초당적인 협치가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청와대 상춘제에 모였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위기 등 국정 현안을 2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합의점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타개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회동이 끝난 뒤 5개 항의 공동 발표문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원칙이 합의됐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5번째 항목입니다. 마지막 5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제안한 기구입니다. 협치를 위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좀 조속히 구성을 하고 그 틀 속에서 안보 문제를 좀 상시적으로 여야가 또 정부도 함께 협의해 나가는. 이날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해 기존 입장 차이를 극복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까지 합의된 이날 회동이 협치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네, 야당이 불만을 터뜨려온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과 4당 대표의 이번 회동은 역시 북핵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한미동맹의 균열, 외교안보팀 내부 혼선에 대한 우려와 북핵 방어력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 공조에는 빈틈이 없으며 사드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미국이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를 명문화했고 연말부터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4당 대표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팀의 혼선이 계속될 경우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대북 특사 제안에는 현 시점에선 보낼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대치정국의 최대 내관으로 작용해온 인사 문제에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대 인사 원칙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세부 세칙을 만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일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여야 4당 대표들에게 위중한 안보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야당 측의 북핵 대응 관련 요구에도 최대한 부응하려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 대해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만찬 회동 직후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를 찾은 데 대해서도 지금이 청와대 여기저기를 구경 다닐 만큼 한가한 상황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한 대화 제의는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의 전쟁이 가열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김정은이 먼저 전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 CBS 방송이 진단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미국은 북한과 전쟁 중인가라는 인터넷판 기사에서 모든 전문가가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김정은이 정권의 생존을 위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이론상 핵 공격으로 미국을 완전히 파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달 10일은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생일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북한이 당 창건일을 계기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네, 북미 간 대치가 격화된 상황에서 10월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엿새 앞둔 9월 3일에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지난해 5차 핵실험 땐 그 어느 때보다 숫자 9를 부각시켰습니다.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올해에는 선군절 다음 날에 지난해에는 선군절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선군절을 눈앞에 두고 진행된 시험 발사에서 대성공하고 보니 최근 북미 간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도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북한이 선제 행동, 자위적 대응까지 거론한 만큼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그 수위는 낮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모든 군사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미 양국은 당장 다음 달에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계획 중입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의 출동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어서 항모 강습단의 전개 자체가 북한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합참도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대응해 21기의 요격 미사일을 추가 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미 간 강대강 대치 속에 자칫 사소한 오판이 한반도 10월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활동이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2014년 7월 이뤄진 옥도경 전 군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심리전단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을 최근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 전 단장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는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소환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 심리전 담당 요원 2명을 파견받아 경호처에서 근무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1년간 청와대 경호처에서 파견 근무를 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근무 중에도 지속해서 정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 윤모 주무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평도 군부대를 방문하며 통닭 1000마리를 공수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통령이 멋지다고 댓글을 다는 등 70여 건의 정치 댓글과 트위터 글을 썼고 군 검찰단의 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추가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촉박한 만큼 수사가 진척된 혐의부터 먼저 기소하는 전략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구아림 기자입니다. 민간인 댓글 공작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자정 무렵까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추석 연휴 직후 다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벌인 숱한 정치 공작의 중심에 원 전 원장이 있는 만큼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유독 신중한 수사 행보를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먼저 공소시효라는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각종 불법 행위들이 주로 2010년을 전후해 일어나 원 전 원장을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시효가 3년 덕인 국고손실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70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예산을 댓글 부대에 지원해 불법 정치 공작을 벌인 것으로
앞서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영장에 적힌 것과 같은 혐의입니다.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원장과 민 전 단장을 우선 기소해 다른 피의자들의 시효를 중단시킨 뒤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림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연합뉴스TV와 공식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네,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전방위 정치 공작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계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당시 국정원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비판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언론과 표현, 예술의 자유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모두 훼손한 행위라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윗선에 대한 어떤 수사의 어떤 한계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박 장관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다음 세대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면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어디까지 미칠 건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검찰에서 혐의가 있는 선까지 끝까지 추적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인을 동원한 정치 관여 댓글 조작에서 시작된 국정원 정치 공작 사건은 연예계 블랙리스트와 방송 장악,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까지 연일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수장이던 원세훈 전 원장도 추가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원 전 원장을 축으로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검찰이 칼끝을 들이댈 거란 안팎의 관측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친형 광복 씨가 조카 서현 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네, 김 씨는 동생의 아들 서해순 씨의 발언들이 모두 의혹투성이라며 이번 기회에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고 김광석 씨의 형 광복 씨가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동생의 처 서해순 씨의 발언들이 의혹투성이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놀랬고 또 하나밖에 안 남은 광석이 혈육인데 광석이 흔적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친가 쪽에서 고 김광석 씨의 외동딸 서현 양에 대한 소식을 묻지 않았다는 서 씨의 주장에 대해선 소식이 왜 궁금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하며 조카가 아닌 서 씨를 멀리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1일 서 씨를 검찰에 고발한 김 씨는 서 씨가 서현 양을 죽게 만들었고 딸의 사망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 씨는 곧 언론을 통해 고 김광석 씨와 딸 서현 양에 대한 부검 소견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전에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 등 주요 참고인들을 조사하기로 하는 등 서현 양 사망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연휴가 끝나면 논란의 당사자인 서 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네, 김광석 사망 후 20년이 흘렀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김광석 음악에 대한 저작권 등이 부인 서해순 씨에게 있는데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입니다. 저작자명 검색창에 김광석을 치면 승계자명이 서해순으로 되어 있는 곡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는 작사자, C는 작곡가를 뜻하는데 그대의 웃음소리는 작사와 작곡을 포함해 편곡까지 전부 서 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수 김광석으로 검색되는 저작권은 대략 80편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는 실현자가 가지는 권리인 저작 인접권은 그 수가 더 많았습니다. 한국음악실현자협회에 따르면 김 씨에서 서 씨로 저작 인접권이 승계된 곡은 630건으로 지난해에만 모두 5,800만 회 이상이 스트리밍 서비스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의 일부로 개인정보로 취급돼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 서해순 씨는 고 김광석 씨의 초상권과 성명권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작료가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그런 분이 13억, 1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치로 따진다면 연간 저작권 관련 의 덩치, 그 몸집이 한 10억에 가깝지 않을까. 과거 저작권으로 소송을 진행한 김 씨의 부모 형제들은 서 씨가 소송 당시 사망한 상속자 서현 양의 죽음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게 공론입니다. 서현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요,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당시에는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순수하고 담담하게 전해졌던 김광석의 음악이 돈 문제와 함께 회자되며 얼룩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철원에서 부대 복귀 중에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병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군 당국은 인근 사격 훈련장의 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로 보인다는 초기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인데다가 유족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군 당국은 한 병사의 생떼 같은 목숨을 앗아간 총탄이 사고 발생 지점 인근 사격 훈련장에서 잘못 날아온 것이라는 초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격장에서 격발된 총탄이 단단한 지형지물에 튕겨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이른바 도비탄에 의한 사고였다는 겁니다.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4시 10분쯤 철원군 동송읍 금악산 일대 모 부대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20살 A 일병은 즉시 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약 1시간 만인 오후 5시 22분쯤 숨졌습니다. 진지공사를 마치고 소대장과 동료 등 28명과 함께 걸어서 복귀하던 A 일병은 당시 대열 뒤쪽에 있었으며 사건 현장은 12명이 소총 사격 훈련을 하던 사격장과 약 400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를 조사 중인 육군 수사기관은 총탄이 발사된 지점과 총탄 종류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당한 사고를 접하고 오열한 유족들은 황망한 지경에서도 안전사고였다는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전수칙, 이 작은 수칙 하나를 지키지 않아서 한 생명이 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까 사장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 제일 먼저 유족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군 관계자는 부대 측은 사전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계병을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라이터 충전용 가스가 폭발해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사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났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민혜 기자입니다. 유리창 파편이 아파트 복도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고 깨진 유리창 너머 방 안에는 재떨이와 충전용 가스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7층 A씨집에서 라이터 충전용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폭발 소리에 놀란 A씨와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급히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갑작스런 폭발 사고에 이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라이터에 가스를 충전하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켠 순간 방 안에 남아있던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찌그러진 운전석 쪽 문을 여느라 소방대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젯밤 부산 기장군의 한 교차로에서는 1톤 트럭이 갑자기 근처 화단 쪽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나 운전자 67살 안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찰 화재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사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6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요즘 밥상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 걱정된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국산 식재료뿐만이 아니라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 올해 추석 차례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춧가루 등 46개 품목의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이 올랐습니다. 농산물 36개 품목 중에선 22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양배추 수입 가격은 작년보다 31.7%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고 고춧가루가 31.6%, 생강이 31% 등 양념류 채소의 수입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수입 축산물은 국제거래 가격 상승 영향으로 닭날개와 버터가 30% 이상 올랐고 삼겹살이 25%, 소갈비가 18% 등 10개 품목 모두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수산물은 이상 기온 탓에 어획량이 줄면서 수입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대게는 85%, 오징어는 74% 올랐고 대표적인 명절 성수품인 조기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고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의 물량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10대 주요 품목에 대해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서 평시보다도 1.4배 물량을 증가해서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명절 체감 물가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쾌청하겠지만 종일 찬바람에 선선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진 캐스터. 네, 하늘은 맑아졌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아침 공기가 확실히 좀 선선해졌습니다.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어제 아침보다 약 3, 4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 많이 오르지 못해서요. 서울은 최고 24도, 대구는 26도 예상됩니다. 기온 자체가 크게 낮은 정도는 아니지만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를 조금 떨어뜨리겠습니다. 내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 그 밖에 내륙 곳곳에서 5도 안팎까지 떨어지고요. 대관령 등 강원도 산간지방은 0도 가까이 내려가면서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얼음도 얼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서쪽에서 찬 공기 세력이 확장해오면서 수도권부터 맑아지고 있습니다. 점차 전국이 쾌청하겠고 종일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구 26도, 광주 25도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는 좋지 않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과 그 외 먼해상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너울로 인해 파도가 높게 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낮 기온도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연휴 초반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을 놓고 정부와 재계 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제빵 기사들의 폭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직접 고용 결정을 두고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가맹점 제빵 기사들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이 결정적이라고 봤습니다. 파리바게뜨나 재계는 가맹법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고용부는 범위를 넘어선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빵 기사들은 본사 측이 업무 지시 정황을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대응 방법을 지시하고 업무 지시용 메신저 단체방을 황급히 없애려 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았습니다. 업계 특성상 본사의 지시는 문제가 없다는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노조를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자 노조 활동을 막으려 회유했다는 부당 노동행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학교 이런 도덕관계에 있는 거를 흔들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을 하자 라고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꾸 그거 되면 나도 우리 입장에서 큰 그림을 봐요.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회사 차원에서 언급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직접 고용을 놓고 정반대 내용의 토론회가 열리는 등 정부의 불법 파견 결론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됐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주 안에 파리바게뜨에 시정명령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다만 시정명령 이행에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밝히고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첫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탁과 접대 문화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도입 1년을 맞은 김영란법을 손봐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이 근본 취지에 맞게 청렴한 사회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법안 운용 결과를 분석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타격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식사와 선물 상한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법안 개정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농가와 영세상인들의 시름이 깊어 하루빨리 시행령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법으로 안 고치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한국당은 시행령의 기준을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올해 안에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경영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는 오늘 최모 전 공군 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채용 청탁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하송영 전 카이 대표가 최 전 총장에게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공관병의 채용 청탁을 받아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은 해당 직원 채용이 이뤄졌을 때 현역 군인 신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이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말다툼을 벌여 자칫 승객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달 20일 낮 12시 30분 로마로 가던 아시아나항공기 조종석에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기장끼리 조종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A 기장이 물병을 던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진상조사를 벌인 뒤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여중생을 감금한 채 마구 때리고 다른 여중생에게는 성매매까지 강요한 10대들 가운데 한 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허벅지 뒤쪽에 시뻘건 피멍이 들고 앞에는 화상을 입은 여중생의 다리 사진입니다. 지난 5월 충남 아산의 한 여관에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해 여중생을 이렇게 만든 혐의로 또래 여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후배에게는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나눠 가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15살 A양에 대해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다른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이번 사건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16살 B양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범행 정도가 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여학생의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 나이 어린 소년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애들이 장난한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진짜 어른들도 상상하지 못하는 범죄예요. 어디... 피해 여중생 아버지는 검찰의 항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서울 당산역 고가 아래를 지나던 2층 버스가 고가 하단 구조물을 들이받아 승객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영등포구 당산역 부근에서 2층 광역버스가 여의도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고가 아래 설치된 구조물을 들이받아 승객 40여 명 중 1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버스가 고가 높이가 버스 높이보다 낮은 1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절세 달인으로 소문난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겼는데 국가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았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정부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신고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올해 6월 보험 설계사 A씨는 미납 세금과 가산세 3억 5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세무서 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년간 세금 업무 처리를 맡긴 류모 세무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가 부실투성이었던 탓입니다. 이렇게 세무사의 부실 처리로 세금 폭탄을 맞은 사람은 작년 말부터 4,300여 명, 추징액은 수천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A씨 등은 납세 신고가 당연히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호소했지만 국세청은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세청이 의심스러운 세무신고서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 작업만 거쳤어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류 세무사가 작성한 표준 손익계산서는 일반인이 봐도 허위 기재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엉터리였습니다. 접대비 항목은 10,000원 단위까지 똑같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부 세무사들의 이런 절세를 가장한 탈세 행위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국세청이 이런 현실을 알고도 세금을 거두는 데 치중해 피해 구제를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무사가 비리를 저질러도 국세청이 사후 검증을 제대로 했더라면 적발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그 부실 검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오히려 뒤집어 씌운 꼴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꼽힙니다. 각종 탈법 혐의로 징계받은 세무사는 2013년 33명에서 작년 73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10명 중 6명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긴 연휴 기간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애견 호텔이 인기입니다. 반려견 한 마리가 방 하나를 독차지하는 곳은 물론이고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 예약이 끝날 정도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애견 호텔. 방에는 푹신한 자리와 화상 연락이 가능한 TV도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호텔은 다른 곳과 달리 반려견 한 마리가 방 하나를 사용합니다. 매일 한 번씩 반려견의 영상을 주인이 받아볼 수 있고 CCTV 연결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주인들에게 인기입니다. 7월 초에 거의 방이 다 끝났어요. 추석 때는. 그래서 웨이팅도 많고 해서 이번에 새로운 방까지 지금 새로 만들어서. 또 다른 애견 호텔. 수영장에서 강아지가 마음껏 헤엄치며 장난감을 뭅니다. 30평 규모의 실내 수영장이 설치된 이 호텔 역시 연휴엔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랑 여행 갈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 숙박업소가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지 않아서 저희 반려견들을 여기 호텔에 맡길 예정이에요. 최근 한 애견 호텔에서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 논란이 된 만큼 소형견을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해놨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스물 독존으로 해서 사회성 부족한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서 곧장 나와 있으면 무섭고 트라우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른바 페팸족이 늘어나면서 애견 호텔에 묵는 반려견도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네, 노숙인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에 노숙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이 노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질병과 장애였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행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서울역입니다. 분주한 사람들 속에서 노숙인이 길가 한켠에 누워 있습니다.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이들 노숙인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첫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전국의 노숙인은 11,000여 명, 이 중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은 1,5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약 거주지인 쪽방 거주민은 6,100여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길바닥에 내몰리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질병과 장애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고 이혼과 가족 해체,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건강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노숙인이 36%였고 치과 질환과 정신 질환도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팠습니다. 절반이 넘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10명 중 4명은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는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와 일자리,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나 주거 지원 서비스, 그다음 취업 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욕구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입원비는 면제하고 현장의 무료 진료소는 진료과별로 전문화할 계획입니다. 여성 등 취약 노숙인에게는 임시 주거비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의료기관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 10명 중 2명꼴로 잠복결핵 양성자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9만 8천여 명을 검진한 결과 약 22%인 6만 6천여 명이 잠복결핵 양성자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국가검진을 통해 잠복결핵으로 확인되는 사람에게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발병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울대병원은 기존 식사 후 30분이던 기본 복약 기준을 식사 직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에는 식사 후 30분 기준이 없지만 의약품 처방을 할 때 관행적으로 해당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김현수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환자들의 불편 사항을 반영했으므로 앞으로 복약 지도의 순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를 본떠 만든 국내 최대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 개막합니다. 그런데 벌써 두 번째인데도 아직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올해는 중국의 사드 보복 같은 악재까지 겹치면서 흥행이 될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막을 올리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영 시큰둥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사인데도 이름조차 생소하다는 겁니다. 코리아 페스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공식 홈페이지를 봐도 쇼핑에 필요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업체별로 어떤 물건을 할인하는지 안내하는 코너에는 9월 말 오픈 예정이라는 문구뿐 아무런 안내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사 시작도 전부터 결과를 비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올해는 사드 보복 탓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졌다는 것도 악재입니다. 지난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 흥행의 1등 공신이었던 면세점 매출의 65%는 중국인 관광객의 지갑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커 특수를 놓칠 것이 불보듯 뻔하지만 그렇다고 경기는 풀리지도 않았는데 내수에 기대기도 쉽지 않습니다. 관광업계는 이번 연휴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역대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110만 명 이상, 하루에 10만 명꼴로 해외로 나간다는 겁니다. 대내외적으로 악재에 부딪힌 이번 행사가 부담을 떨치고 내수 부양에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하루의 주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9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주 일정 함께 보시죠. 국군의 날 행사가 창군 이래 최초로 해군기지인 평택해군 2현대에서 열립니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군은 현무 2, 현무 3 미사일 등 전략 무기를 대거 공개해 대응 의지를 과시할 예정입니다.
국군의 날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10월 1일이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와 겹치면서 행사가 앞당겨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라운드에 들어갑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오늘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양 사망에 대해서 재조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인 김 씨의 형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이상호 기자를 소환합니다. 이 씨는 최근에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서 자살로 알려졌던 김광석 씨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경찰은 이 씨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광석 씨 아내 서혜준 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인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과 면담합니다. 법관회의 측은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비판적인 판사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추가 조사할 것을 요구해왔는데요. 김 대법원장도 첫 출근길 당시 이에 대해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미래에는 러시아워 시간에 도로가 막힌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두바이에서 하늘을 나는 무인 택시가 세계 최초로 도심 속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돌아가자 서서히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물체. 조종사도 없지만 빌딩 숲을 향해 자유자재로 비행합니다. 독일 회사가 만든 2인용 무인 드론 택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건물이 많은 도심에서 드론 택시의 시운전이 펼쳐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8개의 프로펠러가 장착된 드론 택시는 40분 충전에 평균 시속 50km로 약 30분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의 4분의 1을 자율주행 방식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요리사와 오븐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븐에서 지글지글 맛있게 구워지는 건 바로 오리구이. 중국에서 열린 오리 요리 축제에서 새로운 기네스 기록이 탄생했습니다. 모두 3,000마리가 넘는 오리를 266개의 오븐에서 동시에 구워내는데 성공한 겁니다. 整个挑战活动完全符合吉尼斯世界纪录挑战规则的要求，所以这是一次有效的挑战。 일양현은 매년 1,700만 마리의 오리를 사육하는 오리 산지로 유명합니다. 윤기가 흐를 정도로 맛있게 구워진 오리구이는 지역 저소득층과 양로원에 무료로 기부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방주입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